안녕하세요. AWS 랜섬웨어와 클라우드 보안 월간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용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의 원인과 그 패턴을 파악을 해보고 우리 체계 공유 모델에 의거를 해서 저희가 그 랜섬웨어에 대비하는 자세 그리고 고객님들이 어떻게 랜섬웨어에 대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 중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채팅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고요.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은색, 그리고 질문하신 분 본인에게만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주로 랜섬웨어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랜섬웨어의 또 하나의 유형인 그 워너크라이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가 복잡하고 또 다원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랜섬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워너크라이, 그 다음 뭐 패티아, 다양한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WS가 여러분들 그 워너크라이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특히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랜섬웨어에 여러분들이 걸리시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소개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 패턴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여 개국 이상에서 15만 대 이상의 감염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주요 공격 대상의 나라들이 뭐 예를 들면 러시아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대만 등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피해국은 영국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같은 경우는 뭐 페덱스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그 스페인, 인도네시아 다양한 국가에서 이 랜섬웨어의 사고들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할리우드 장로교 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방사선 촬영이 중단이 돼서 하루에 2억 원가량의 손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랜섬웨어가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특정 산업군으로 좀 더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는 여러분들도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확보를 하시고 랜섬웨어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안 패치나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AWS 환경을 운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숫자로 보는 악성 코드 동향을 좀 보면요. 2017년 하루에 발견되는 신종 혹은 변종 악성 코드가 21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로만 봐도 악성 코드는 2천만 건이 넘고요. 이 건수는 2011년을 대비했을 때 1년 동안 발견된 악성 코드하고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악성 코드의 개수 자체가 8억 개를 넘는 거 상회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과거에부터 그 악성 코드의 일종으로 존재를 했었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좀 급증을 했고요. 특히 2017년에 탐지되는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랜섬웨어인 걸로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이번 웨비나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랜섬, 그래서 몸값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의 웨어의 합성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잠그거나 아니면 문서 등을 암호화를 해서 사용자에게 해독용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를 띠는 것을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악성 코드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화폐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의 형태로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가 현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메일을 뭐 악성
코드가 탑재된 이메일을 클릭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유도를 해서 랜섬의 악성 코드가 배포를 받아서 실제로 랜섬웨어가 걸리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고되는 사례들은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랜섬웨어가 걸리는 결국은 OS 패치 등이 올드 버전으로 가지고 계셔서 패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특정 OS의 결함을 이용해서 랜섬웨어가 보급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특히 이제 랜섬웨어 피해에 관련돼서 민원 접수 현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암호화시킨 후에 그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암호를 풀어주는 방식의 그 랜섬웨어의 악성 코드 방식이 결국은 OS 운영체제 기본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종류를 보시면 기존에 예전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에는 디스크 형태로 주로 랜섬웨어들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낮았고요.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물리면서 웜 형태로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 랜섬웨어의 종류, 그리고 특히 랜섬웨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변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따라서 랜섬웨어들의 종류 자체도 굉장히 다원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를 대비하는 게 왜 어렵냐면, 기존의 그 랜섬웨어가 기존의 악성 코드하고 또 가장 큰 다른 차이점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수많은 변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안랩에서 제공하는 그 랜섬웨어 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06년 1월부터 기록한 것도 보시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랜섬웨어들이 지속적으로 변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랜섬웨어에 대한 샘플 자체가 수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종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합니다. 이 보안 업체가 예를 들면 랜섬웨어 대응하기 위해서 패치라든지 아니면 시그니처 자체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도 바로 변종들이 나와서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포가 발생한 랜섬웨어 진화 과정을 간략하게 여러분들 도식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시나리오 자체를, 공격 패턴을 보시면 예를 들면 기존에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이트를 감염을 시키고요, 해커가. 그리고 유저에게 그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랜섬웨어 자체를 다운로드 시키고 사용자의 PC를 감염시키는, 그래서 감염을 시키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CNC 서버가 요구하는 일을 하도록, 기존적으로 통신을 해서 요구하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예를 들면 그 일 중에 키전송 같은 게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격 시나리오 중에는 스팸 메일 같은 것들을 발송을 해서 그 악성 첨부 파일을 실행하도록 해가지고 랜섬웨어가 다운로드돼서 감염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또 키전송을 하는, 올해 초만 해도 이러한 패턴의 랜섬웨어 공격 시나리오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걸, 그런 대부분의 이런 공격 시나리오를 가지고 발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나온 그 랜섬웨어 자체가 랜섬웨어의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든지 아니면 스팸 메일 형태뿐만 아니라 OS 패치에, OS 버전에 그 취약점이 있는 것들이 패치를 안 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 윈도우 최신 보안 패치가 불가능한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패치가 안 된 사용자에 대해서 랜섬웨어가 걸리는, 네트워크에 물려 있으면 랜섬웨어가 걸리는 것으로 공격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다원화됐고요.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그 SMB 프로토콜, 기본적으로 MS가 갖고 있는 SMB 프로토콜 취약점에 관련돼서 패치를 안 한 경우나 아니면 패치를 못한 경우가 그 워너크라이가 걸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랜섬웨어에 걸리게 되면은 최초에 감염됐을 때랑은 좀 하루가 더 지났을 때
뭐 하루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은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리를 이용한 또 공격이라고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랜섬웨어 암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는 그 정상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랜섬웨어 자체를 걸려서 실제 파일 같은 것들을 암호화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고강도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또 사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복호화 사이트, 그러니까 특정 업체들이 제공하는 복호화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이 몇 가지 해외 벤더들이 운영을 했었죠. 이러한 복호화 사이트에 대해서. 보안 업체들이 그 랜섬웨어 배포자들의 암호화 키를 습득을 먼저 사전에 해서 이 복구해주는 그러한 복화 사이트를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보안업체들이 암호화된 것을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 보안업체들이 랜섬웨어 배포자의 암호화 키를 확인을 해서 그걸 습득을 해가지고 복구해주는 그러한 사이트를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는 워너크라이 등도 비밀키를 사용을 해서 암호하고자 하는 타겟을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자의 비밀키가 없다라고 하면 복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구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는데요. 복구 가능성이 있는 이유 자체가 기존의 그 일반적인 랜섬웨어하고 워너크라이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복구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원본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열어서 암호화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원본 파일 자체는 저장하지 않고 그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을 하는 형태로 그런 패턴을 보였던 반면에 이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원본 파일을 그 카피본을 두고 그 카피본을 암호화를 해서 그 파일을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은 삭제를 하고 암호화된 파일만 남겨두는 형태를 띠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복제한 복사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로 이 복사본에 관련돼서 복원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복원이 가능한 사례들도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하고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도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 디스크의 여유 공간 자체가 충분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도 일반적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복화 관점에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랜섬웨어의 특징을 보시면 그 랜섬웨어 자체가 굉장히 그 탐지를 회피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그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를 해서 실제로 빠른 확산을 그러니까 이런 빠른 확산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종을 계속적으로 내므로써 그 보안 업체라든지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랜섬웨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죠. AWS 같은 경우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OS 패치 버전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보안 패치로 그 OS 자체를 패치를 하셨다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기사 같은 데서도 안내하는 것이 윈도우나 다양한 OS에 대해서 최신 보안 패치가 불가능한 또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서비스의 영향도를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 방화벽이나 아니면 윈도우 방화벽을 이용을 해서 SMB 관련 포트를 완전히 차단을 한다든지, SMB 관련 포트들이 UDP를
경우에는 뭐 137번이나 138번을 쓰시게 되고요. 그리고 TCP를 쓰시게 되면 139번이나 445번을 쓰시게 되는데 이 SMB 프로토콜의 관련 포트들을 원칙적으로 차단을 하는 그런 것들을 조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MB 같은 경우는 서버 메시지 블럭이라고 해서 MS 윈도우 OS에서 폴더라든지 파일 공유를 위해서 사용되는 메시지고요. 그 SMB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 공격 패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 업데이트, 최신 보안 업데이트 패치가 가장 원칙적인 답이지만 이게 만약에 불가능한 사용자는 관련 포트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그 조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내 설정을 이용해서 모든 버전의 SMB 프로토콜 자체를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윈도우 서버 2003 이하 사용자에게는 서버 내 웹 DAV 서비스를 뭐 비활성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를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자체를 최신 업데이트를 보안 패치를 받으셔야 된다. 업데이트 패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중요한 이 랜섬웨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파일에 관련돼서 뭐 기본적으로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백업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랜섬웨어가 최근에 발생되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뭐 내부자 소행도 있을 수도 있죠. 내부자가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관여가 돼 있어서 어떻게 백업하는지에 대한 주기라든지 방법까지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아예 암호화된 데이터 자체를 백업하는 그러한 또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백업이 또 답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AWS 기반의 S3라든지 그레시어라든지 다양한 스토리지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주기적인 백업을 라이프 사이클을 거셔서 백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도 모든 소프트웨어 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 서비스 등을 이용한 그 백신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셔서 이러한 랜섬웨어의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실제 사용자 패턴이나 행위 기반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랜섬웨어에 대처하고자 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백신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한 다양한 실제 어떻게 랜섬웨어를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기관에서 또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번 웨비나에서는 그 AWS 기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랜섬웨어를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실 수 있고 랜섬웨어 대비를 하실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변종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대비를 하실 수 있는지 클라우드 기반에서는 어떠한 그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그 랜섬웨어 그러니까 결국은 악성 코드의 하나의 종류인 랜섬웨어 종류 중에 워너크라이가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워너크라이는 기본적으로 그 MS의 SMB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엔 176개의 파일 타입 을 암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워너크라이를 공격하려는 대상들, 결국은 27개, 한국어를 포함한 27개의 언어로 지금 워너크라이가 실제로 그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면서 어떻게 페이를 할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듀데이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이제 이거를 랜섬 루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27개의 언어로 제공이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워너크라이가 그 과거에 랜섬웨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특정한 웹사이트에 어떤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 기존의 랜섬웨어들이 유포됐다라고 보면 이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그런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유포된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에만 물려 있고 그 운영체제 자체가 그 패치되어 있지 않는 시스템은 모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전파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략 시점적으로 보면 2017년 3월 14일에 그 MS에서 SMB 취약점 공식 패치를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리고 4월 14일에 그 섀도우 브로커 그 NSA의 그 이터널 블루 익스플로잇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섀도우 브로커라는 해커에 의해서 익스터널 블루 익스플로잇이 공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2일에 이런 해당 취약점을 악용을 해서 유포된 국내, 그 다음에 혹은 국외에 이제 워너크라이 또 이름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워너크립트로도 부르고, 워너디크립트도 부르고, 뭐 다양한 형태로 부르는데 이 워너크라이라는 그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월 13일에 이 킬 스위치라는 것들, 그러니까 특정 URL에 접속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이 킬 스위치에 관련된 DNS를 등록을 해가지고 이게 동작을 됨으로써 지금 워너크라이가 좀 사그라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점적으로 보면 이러한 진행 형태를 보이게 됐는데요. AWS는 워너크라이 관련돼서는 어떤 형태의 공격인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보안 패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 AMI 운영체제 관련돼서도 보안 패치를 완료를 한 것을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SMB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UDP를 사용했을 때는 137번이라든지 아니면 138번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TCP 같은 경우는 139번이라든지 445번의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2017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14일에 그 MS가 SMB 프로토콜에 관련된 취약점을 보안 패치를 릴리스를 했던 시점하고 맞물려서 저희 공식 그 보안 웹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는 이제 4월 12일에 패치가 완료된, 이 보안 취약점이 제거된, MS 운영체제에 관련된 AMI를 저희가 4월 12일에 릴리즈를 했고요. 그 이후에 사용되는 고객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안 패치가 완료된 AMI를 사용하는 하드닝된 AMI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더 이상 워너크라이의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보안 시큐리티 관련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2017년 4월 12일 이후에 AMI를 사용하는 AWS 고객 혹은 자동 업데이트를 하시는 고객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나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매르웨어 관련된, 그러니까 랜섬웨어 관련된 다양한 보안 패치, 그 다음에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웹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AWS 모든 고객들은 보안을 함께 저희하고 저희 인프라에 관련된 저희가, 그리고 고객 환경에 대해서는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보안을 같이 완성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인프라에 관련된 보안이라든지 물리적 보안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보안 패치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운영체제 패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게 되고요. 저희 인프라에 관련돼서는 그 위에 올라가는 고객 환경의 운영체제에 관련된 저희가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알아서 패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물론 이제 자동 업데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동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고객이 특정 랜섬웨어에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패치를,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패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같이 보안을 만들어가는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 모델에 의거해서, 책임 공유 모델에 의거해서 저희하고 고객이 함께 보안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워너크라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객 환경이 EC2 환경에 어떠한 취약점이 포트 스캐닝을 하고 있다. 만약에 EC2가 어뷰즈된 환경으로 빠져서, 그러니까 그 환경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쪽에 EC2를 포트 스캐닝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어뷰즈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저희 웹페이지에서 신고를, 레포트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혹은 고객의 어떤 서포트 레벨에 따라서 고객이
저희 그 어카운트 매니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티켓을 여러분들이 끊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고에 관련된 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린 그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뷰즈 레포트 그 창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형태의 어뷰즈 타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뭐 포토 스캐닝을 하고 있다든지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그 침해를 당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랜섬웨어 관련된 뭐 워너크라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익스플로이트 어택이라고 해서 그 어뷰스 타입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 조사에 관련된 것들을 대응을 해드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뷰즈 레포트 창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터널 블루 같은 경우는 그 해커 집단, 아까 그 시점적으로 그 워너크라이 시점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이터널 블루라는 저희가 그 해커 집단에 섀도우 브로커라는 해커 집단이 있는데 이 해커 집단이 그 NSA가 이용했던 여러 그 익스플로이트 그 공격 툴들을 실제로 이제 탈취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익스터널 블루 같은 경우는 인증 없이 그 윈도우 7 혹은 윈도우 서버 2008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브로커가 NSA로부터 해킹을 해서 가져온 수많은 익스플로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터널 블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터널 블루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인증 없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거고, 이 이터널 블루 외에는 사실은 다수의 공격 가능한 그 익스플로이트들이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용한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 공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 측면에서 워너크라이를 보면은요, 뭐 그 많은 랜섬웨어들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메일 첨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미 감염된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감염되는 거에 반해서 이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그 SMB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는 시스템 에서는 바로 감염되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SMB 취약점이 패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감염되어 있는 PC가 자기의 네트워크 대역으로 모두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의 랜섬웨어하고는 다른 좀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동작하는 방식 자체가 처음에 SMB 그 취약점이 있어서 악성 파일을 내려받게 되면 특정 URL에 접근을 하는 그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URL에 접근을 하는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킬 스위치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URL에 그 접근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감염된 PC의 암호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그 노트 페이지,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띄우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시 다른 PC를 감염시키는 그런 전파하는 행위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너크라이는 이러한 감염 경로를 갖게 되고요. 공격 대상은 랜섬웨어 공격 대상 같은 경우는 그 윈도우 2017년 그 3월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이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윈도우 계열은 모두 다 취약점이었죠. 취약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워너크라이 관련돼서 상세하게 조금 보게 되면 그 SMB 취약점에 대해서 패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헤더에 실행 코드를 추가를 해서 악성 파일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일단 이 파일이 취약점이 있어서 실행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실행하는 게 특정 URL에 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 킬 스위치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워너크라이를 만든 제작자가 그 아직 잡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킬 스위치를 제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 관련된 것들 했는지 의도는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킬 스위치 말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작했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키 스위치라는 게 하는 거는 악성 코드에서 사용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워너크라이 같은 데서 이제 사용되긴 하지만, 이 키 스위치라는 용어 자체는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을 때 그 원격에서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의 어떤 GPS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 가져간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원격에서 제어를 하는 용도로 키 스위치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죠. 그랬었는데,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웨비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변종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그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강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최근에 그 악성 코드 관련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샌드박스를 이용한 분석 방법입니다. 이 샌드박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의 행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 분석을 하는 거 자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샌드박스인지 아닌지를 그 행위에 관련돼서도 이제 해커나 그 악성 코드가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VMware에서만 사용하는 코드를 악성 코드가 확인해서 이게 VMware라고 판단이 되면 악성 행위를 아예 실행을 안 하게 해서 분석가들이 아예 분석을 못 하도록 하고 내부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계단에서 보안 솔루션이 그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되었을 때 그냥 마냥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정 시간만 분석하고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해결을 하지 않고 이 보안 솔루션이 파일을 잡고 있는 시간만큼 슬립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간에만 동작을 하게 해서 분석하는 시점에서는 악성 행위를 패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M에 관련된 그런 환경에서만 있는 독특한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실제 이제 VM 환경인지 아니면 사용자 PC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VM 환경이라고 판단이 되면 분석가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패치를 할 거기 때문에 아예 이 코드 자체에서 아예 악성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메인에 그 연결을 해보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VM에서는 특정 도메인에 연결 시도를 했었을 경우에 이게 뭐 실제 존재하지 않는 URL에 대해서도 접속이 가능한 형태가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 키 스위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얘가 실제 악성 샌드박스인지 아닌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샌드박스 환경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처음 원 제작자가 도메인을 그 키 스위치로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이 많기도 합니다. 그 VM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특정한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도메인 연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가 28개의 뭐 28개의 언어로 메시지 파일을 생성을 해주고 여기 이제 한국어가 있다라는 거는 한국 시장도 그 랜섬웨어의 공격의 주 타겟층이 됐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리고 모든 랜섬웨어가 그렇듯이 토르를 이용해서 추적이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방식을 좀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격에 관한 거는 그 태스크 스케줄이라는 실행 파일이 모든 그 암호화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공격자는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이 태스크 스케줄이라는 실행 파일에 의해서 복호화되어서 실행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 T-월이라는 파일을 만들게 돼요. 이 파일은 공격자의 개인 키로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총 3개의 그 파일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B키가 감염되는 모든 시스템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생성되는 하나의 공개 키, 개인 키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B키에 관련된 그 공개 키는 이 PKY라는 파일의 평문으로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개인 키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있는 A 공개 키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 공개 키 B가 그 평문으로 저장되는 이유 자체는 실제 그 데이터가 암호화하는 거는 저기 위에 상단에 보시는 그 AS 키로만 암복화가 되기 때문에 이 키는 그 원본 파일명을 바꿔서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복화를 하려면 이 AS 키만 알면 복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키는 A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키를 알아야 됩니다. 이 키는 공개되어 있지만 그 퍼블릭 B 키가 공격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격자의 개인 키를 알지 않고서는 복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하나의 키만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시스템마다 다른 키로 암호화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그 목적 자체가 저희 AWS 고객님들이 어떻게 그 랜섬웨어 같은 것들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랜섬웨어 같은 데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실은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패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EC2 같은 것들을 쓰실 때 혹은 뭐 그런 다양한 이제 저희 AWS 기반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때 그 패치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 책임 공유 모델에 의해서 고객님들이 알아서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랜섬웨어에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패치를 하실 때 취약점이 없는 버전으로 그 운영체제 혹은 이제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패치를 하셔서 사실은 최신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만 이런 랜섬웨어에 기본적으로 진짜 다양한 랜섬웨어들이 매일매일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오토 스케일링으로 그 단일한 AMI를 사용을 하셔서 패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EC2 운영체제 자체도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운영체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CIS에 관련된 것도 설명을 이번 그 웨비나를 통해 설명을 드릴 건데 CIS 같은 그런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벤치마크된 아주 하드닝된 AMI를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AWS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 제공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굉장히 패치나 이런 그 개선 최신 업데이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시스템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패치 매니저를 어떻게 이네이블을 시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그 웨비나 시간에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패치 매니저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패치 상황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어떤 정보의 요약 형태로 그런 그 보고서 유형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이게 컴플라이 한지 안 한지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윈도우 인스턴스의 운영체제를 또 굉장히 최신 업데이트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 그 EC2 시스템 매니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EC2 매니저, 그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신의 운영체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윈도우 매니지먼트라는 패치 매니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어떤 유지관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패치를 적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베이스라인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패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디파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베이스라인을 여러분들이 실제 설정하시고 예를 들면은 패치의 심각도 아니면 보안 심각도에 따라서 어떤 패치를 승인할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칙
그리고 실제 승인을 할 건지 거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명시적으로 그 패치 목록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치 매니저라는 게 윈도우 관리 시스템에 패치를 적용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 베이스들은 저희가 이제 AW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패치 모듈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윈도우 베이스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패치 매니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 EC2의 그 시스템 매니저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누락된 패치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패치를 누락이 됐는지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들 태그 베이스로 패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태그 베이스로 패치를 개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규모로 인스턴스를 인스턴스를 묶어서 시큐리티 그룹, 그러니까 그 인스턴스 그룹 자체를 여러분들 오토 스케일링하게 패칭을 하실 수 있는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패치 그 매니저라는 거는 승인된 패치 그리고 이제 거부된 패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쫙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정하신 그 날짜에 이제 베이스라인에 그런 것들을 설정하시게 되는데 그런 베이스라인 내에 패치를 자동으로 승인을 하는 규칙을 포함하는 이제 예를 들면 패치 베이스라인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인터넌스 윈도우라는 거를 갖고요. 이 메인터넌스 윈도우 동안에 패치 적용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패치 기준, 그거를 이제 저희는 패치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준수를 하셔서 실제 패칭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을 분류한다든지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나 아니면은 얼마나 얘가 이제 보안 취약점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에 의해서 얼마나 그 시베러티가 있는지 심각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패치를 자동으로 승인할 건지 아니면은 딜레이를 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 수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패치 예외 사항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라인에다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사항이라 하면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승인을 할 건지 혹은 거부를 할 어떤 명시적인 패치 목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패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매니지드 인스턴스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을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릴리스 되어 있는 시점에 그 패치 매니저가 윈도우 패치에만 적용이 돼서 미리 그 예정되어 있는 유지 보수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정의한 룰을 이용해서 윈도우 OS를 패치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치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에 어떤 패치를 설치를 할 거고 어떤 것은 설치되면 안 되는지를 정의하는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룰을 여러분들이 디파인을 하셔가지고 이 커스텀 패치 폴리시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날 바로 나는 이 패치를 적용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하겠다 혹은 그런 것들을 시간을 정해서 하루 혹은 일주일 내에 이러한 패치는 적용되는 거를 나는 실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를 이제 패치 관련된 그 베이스라인에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부분은 어떤 패치 같은 경우는 화요일 저녁에만 패치를 적용하고 예를 들면은 HR 관련된 그런 서버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패치를 이렇게 서로 다른 유지보수 기간에 여러 가지 패치가 적용되도록 여러분들이 일정을 조정을 하셔서 만약에 자동 패치가 적용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인을 하신 후에 문제가 생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시 하셔서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인스턴스에 패치가 적용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로데이 어택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OS 패치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굉장히 스페시파이된 그 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게 되면 제로데이 어택 같은 그런 벌너러빌리티에도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패치 매니지에 관련돼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인스턴스에 어떤 패치를 설치를 하고 어떤 거는 설치되면 안 되는지를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윈도우 인스턴스에 있는 그 운영체제를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준을 하죠. 그래서 패치에 관련돼서 베이스라인을 최종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적용이 돼서 실제 패칭이 일어나도록 하는 건데요.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EC2 그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그 패치 베이스라인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패치 베이스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내가 패치 베이스라인을 크리에이트 하겠다라고 하면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는 어떠한 윈도우에 관련돼서 이런 그 패치 매니저를 설치를 해서 결국은 이런 패칭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일부만 잡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윈도우 서버 2016도 제공을 하고요. 윈도우 10, 뭐 7, 8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프로덕트에 관련돼서 패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윈도우만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보시면 이제 얘의 아까 그 심각도에 따라서 이 패칭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크리티컬 업데이트냐 아니면 얘가 시큐리티 업데이트냐 아니면 뭐 서비스 팩이냐 이런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중요도의 시비리티에 관련돼서는 이게 크리티컬하다 아니면은 뭐 임포턴트하다 뭐 로우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5개에 관련된 그 시비리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직접 하셔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패칭을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에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패치 베이스라인에 클릭을 하시면 실제 이제 그 베이스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화면에 이제 베이스라인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나면 실제 그 어떤 베이스라인이 있는지가 보이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패치 매니저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얘는 다 윈도우에 기반을 한 설정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냥 리눅스 그 뭐 저희 AWS에 다양한 리눅스들이 있는데 그 리눅스에서는 저희가 그 AWS가 제공하는 그 디폴트 패치 베이스라인에 근거를 해서 얘가 패칭을 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눅스 베이스로 런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베이스라인에 관련된 그 리눅스 베이스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좀 전에 만드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안내드린 그 윈도우 버전에 대해서 패치 매니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하단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있는 제가 지금 좀 전에 윈도우에 관련된 그 패치 매니저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 그 안에 제가 어떤 룰들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지금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 시비리티 이 중요도에 따라서 3가지를 분류해서 제가 설정을 했으면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어프로벌을 얼마나 딜레이할 건지 그런 것들 자동 업데이트 어프로벌 딜레이까지 여러분들 설정을 하시면 이 룰을 제가 2개를 설정을 했거든요. 좀 전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프로벌 룰을 여러분들 클릭하신 그 베이스라인의 밑에 하단에 가셔서 어프로벌 룰을 클릭해서 보시면 거기에 실제로 제가 좀 전에 설정한 그런 어떤 룰에 의해서 내가 설정을 했는지가 베이스라인이 보이시게 되고요. 이 베이스라인만 설정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패치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에 어떤 패치를 설치를 하고 어떤 거는 설치되면 안 되는지를 정의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치 베이스라인이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패치 그룹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인스턴스는 반드시 패치 그룹이라는 태그로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라인만 설정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머스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패치 그룹을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패치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1개 또는 다수의 패치 그룹에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콘솔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여러분들이 패치 그룹에 포함시킬 윈도우 인스턴스를 딱 설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을 그 어드민
SVR이라고 했죠. 어드민 서버라고 해서 그 이름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액션에서 그 이미지, 그 인스턴스 세팅 그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에디 태그를 선택하셔가지고 패치 그룹에 태그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패치 그룹에 포함된 인스턴스, 여기서는 아까는 제가 우리 예제 같은 경우는 어드민 서버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스턴스에 지정된 패치 그룹이라는 거에 태그를 붙이셔야 되고요. 그 밸류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win2016이라는 임의의 이름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하면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패치 베이스라인으로 가셔가지고 그 modify 패치 그룹이라는 그 화면에서 그 패치 그룹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modify 패치 그룹에 이제 윈도우 2016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룹에다가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뒤에 화면에서 제가 어떻게 설정하실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콘솔에서 패치 베이스라인 가셔가지고 이 액션에 modify 패치 그룹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던 modify 패치 그룹스라는 게 뜨고요. 그게 이 지금 아까 각각의 인스턴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드민 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드민 서버의 밸류에 윈의 2016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그 다음에 그 패치 그룹에 윈의 2016이랑 같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modify 패치 그룹 화면에서 패치 그룹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쓰셨기 때문에 이걸 완료하고 나면 패치 베이스라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제에서는 어드민 서버였죠. 그거와 속한 패치 그룹이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치 베이스라인 화면으로 다시 오시게 되고요. 이 패치 베이스라인 화면에서 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생성한 패치 기준을 클릭한 상태에서 액션 모디파이 패치 그룹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요 전에 화면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는 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메인턴스 윈도우에다가 그 패치 베이스라인 문서를 사용을 해서 패치 그룹에 대해서 패치 기준에 따른 패치 적용이 수행되도록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메인터넌스 윈도우에서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런 커맨드를 수행을 하셔 실제 패치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EC2 그 콘솔에서 제일 하단 쪽에 보시면 시스템 매니저 쉐어드 리소스라는 그게 보여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 매니지드 인스턴스라는 걸로 여러분들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필터를 사용을 하셔서 패치가 필요한 인스턴스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찾으실 수 있는 화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제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인스턴스 혹은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저희 패치 매니저를 활용을 하셔서 원활하게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패치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랜섬웨어, 다양한 종류의 랜섬웨어들에 대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워너크라이 같은 랜섬웨어에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호스트 베이스의 파이어월인 시큐리티 그룹을 세팅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C2를 만드시게 되면 얘가 이제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특정 프로토콜, 그 다음에 뭐 포트 같은 것도 여러분 설정을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두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온 게 체크가 되면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다 나갈 수 있게 저희 시큐리티 그룹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랜섬웨어 같은 CNC 랜섬웨어도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CNC 서버하고 통신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들이 이제 매료에 감염이 돼서 이미 숙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 랜섬웨어가 이 CNC 서버, 커맨드 서버하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웃바운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원래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를 좀 아예 그냥 다 디나이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 그룹의 아웃바운드를 완전히 제거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바운드는 어차피 여러분들 세팅을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뭐, 인바운드 자체도 아예 다 막혀 있죠. 저희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게. 근데 인바운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프로토콜, 필요한 포트로 서비스 하시고자 하는 그런 포트로 여러분들 설정을 하셔서 인바운드 체크를 하시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이렇게 다 올로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시큐리티 그룹 아웃바운드를 완전히 제거시켜야 돼요. 제거시키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굉장히 많은 공격이 차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IP하고 포트만 아웃바운드를 허용하시는 이런 정책을 피셔야 되고요. 이렇게 감염된 PC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되는 이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감염이 돼 있는 PC다라고 하면 사실은 CNC 서버하고 지속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이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를 완전히 제거하셔라. 그리고 필요한 IP하고 포트만 아웃바운드를 허용해서 쓰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워너크라이 같은 랜섬웨어 여러분이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CIS 벤치마크를 쓰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IS라는 게 이제 이런 벌러너빌리티나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내는 그런 오거니제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예 AWS 기반으로 이런 CIS 아마존 웹 서비스 파운데이션스라는 문서를 배포를 했고요. 2016년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실제로 저희 다양한 벌러너빌리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워너크라이 같은 랜섬웨어에도 굉장히 효율적이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CIS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단에 제일 마지막에 어펜딕스를 참조를 하시면 얘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 벌러너빌리티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가지 측면으로 이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IAM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하셔야 얘가 보다 보안적으로 효율적일지. 예를 들면 IAM을 쓰실 때는 당연히 루트 계정에 관련돼서는 아니면 여러분들 MFA 같은 것도 쓰셔야 된다. 멀티팩트 인증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보안 토크 같은 거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네 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IAM 혹은 로깅 아니면은 모니터링 그다음에 네트워크 측면에서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서 자체가. 그래서 AWS 기반으로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지를 여기 이 문서에서 디파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AWS에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콘솔에 들어가셔서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CLI로 어떻게 할 건지가 다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4.4에서 이제 고중에 제가 발췌한 거는 4.4죠. 그래서 4.4 같은 경우는 VPC 플로우 로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들 실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뭘 설정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이 문서에서 디파인이 돼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콘솔이냐 아니면 CLI로 어떻게 그 명령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까 어펜딕스에서도 각각의 체크리스트별로 얘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얘를 스코어를 할 건지 말 건지도 다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21 같은 경우는 not scored 돼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스코어링의 점수에 넣지 마라 라고 아예 가이드를 하고 있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얘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문서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웃바운드 룰 같은 경우는 NU오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제거를 하시고 필요한 IP하고 필요한 포트만 열어가지고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 화면에 그 첫 번째 URL을 보시면 이 문서를 아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하실 수 있도록,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터브 같은 데 코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터브에서 코드 내려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이 CIS 벤치마크를 돌려보실 수 있는 그런 URL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요. 워너크레 같은 그런 매력 같은 거에 이제 어떻게 대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 된 문서다. 저희가 AWS 시큐리티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예제로 많이 드는 예제고요. 제가 이따가 저희 인스펙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인스펙터 패키지에도 이 CIS에 관련된 패키지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적인 보안성 체크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랜섬웨어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저희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VPC 플로우 로그스를 안내를 많이 해드립니다. 이 VPC 플로우 로그 같은 경우는 VPC에 어떻게 전송이 되고 수신되는 IP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저희 서비스죠. 그래서 이 VPC 플로우 로그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존 저희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고요. 이 플로우 로그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의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고 또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플로우 로그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특정 인스턴스에 접속이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트러블 슈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VPC 플로우 로그를 통해서 이것들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것들을 이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VPC 플로우 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 로그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는 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안 도구죠. 그래서 그 플로우 로그에 사용되는 것들은 추가 비용은 없어요. 플로우 로그 같은 추가 비용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만 적용이 된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VPC 플로우 로그스의 예제를 캡처를 잡아서 넣어놨는데요. 이벤트 데이터 이 밑에 있는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은 실제 저희가 스냅샷 잡은 건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저희 VPC 플로우 로그의 버전이고요. 지금 버전 2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카운트 아이디가 나와요. 그래서 41747에 관련된 어카운트 아이디라는 걸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아이디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ENI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IP, 그 다음에 타겟 IP, 그 다음에 소스 포트, 타겟 포트, 그 다음에 프로토콜 넘버, 그 다음에 전송 패킷, 그 다음에 전송 바이트,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종료 시간, 처리 결과, 그 다음에 로깅 상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워너크레이 같은 그런 랜섬웨어를 여러분들이 실제 디텍트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실 때 이 VPC 플로우 로그스가 유용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워너크레이 같은 경우는 리젝템, 결국은 SMP 포트가 TCP를 쓸 때는 예를 들면 445번 포트를 쓰게 될 텐데 445번 포트를 쓰는 리젝에 관련된 패킷이 여러 번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워너크라이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MP 리젝 패킷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얘가 실제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VPC 플로우 로그를 통해서 리젝 패킷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VPC 플로우 로그를 처음 사용할 때는 사실은 모두 로깅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세요, 고객님들이. 근데 이제 리젝된 패킷만 로깅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시성을 좀 확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포트에 리젝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445번 포트를 쓰는 케이스니까 다른 포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감염됐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워너크라이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VPC 플로우 로그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한 호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
URL을 보시면 이제 결국은 VPC 플로우 로그스를 어떻게 쓰는지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는 URL인데요. 그 VPC 플로우 로그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 플로우 로그를 생성하려는 리소스라는 거, 리소스, 그 다음에 이 캡처할 트래픽의 유형, 얘가 이제 뭐, 허용된 트래픽인지 아니면 리젝트 트래픽인지 아니면 모두 볼 건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플로우 로그를 게시할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거기에 로그 그룹 이름을 디파인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로그 그룹에, 플로우 로그를 게시할 권한이 있는 IAM의 역할에 뭐 ARM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로우 로그를 생성을 하고 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에 게시할 때까지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플로우 로그스가 로그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캡처하진 않지만 그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이 URL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로그에 대한 클라우드 와치 뭐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 매트릭 필터나 아니면 경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얼럿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URL에서 디파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실제 패킷의 그 타입, 그러니까 패킷에 어떤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밑에 디파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오너클에 관련된 포트라든지 어떤 포트를 쓰는지를 좀 주목을 해서 특히 리젝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가시성을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AWS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좀 취약점 점검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 에이전트 기반의 인스펙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인스펙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인스펙션 하고 싶은 EC2에 태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깅을 하셔서 실제 여러분들이 설정한 시간 동안만 실제 취약점들을 찾아주는 결론은 EC2 인스턴스 같은 거에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의 운영 체제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스펙터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패키지에 관련돼서 인스펙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CB, 그러니까 결국은 vulnerability에 관련된, 그 랜섬웨어 관련된 것도,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체크도 가능하시고, 제가 아까 전 설명드렸던 그 CIS에 관련된 그 패키지도 있어요, 인스펙터에.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희 인스펙터를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스펙션 하고 싶은 EC2에 태깅만 붙여놓으시고 돌리실 때 어떤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vulnerability 취약점에 랜섬웨어 관련된 거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CV 관련된 것들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CIS에 관련된 벤치마크에 관련돼서 실제로 얘가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큐리티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기반해서 AWS가 이제 다양한 보안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프랙티스 패키지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려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vulnerability를 찾은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어떤 vulnerability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서 보여주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취약점의 어떠한 그 심각도, 시베리티라고 하는데 그 심각도에 따라서 얘가 하이냐, 미디엄이냐, 로우냐,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그 명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인스펙터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서드파티 툴들이 존재를 하는데 AWS에 그래서 이 서드파티 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그러니까 랜섬웨어 같은 것들을 대처하실 수 있는 다양한 여러분들이 그런 툴들을 저희 서드파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트렌드 마이크로라든지 아니면은 팔로알토라든지 다양한 서드파티 툴 이 랜섬웨어 대처하기 위한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패턴이나 아니면 행위를 보고서 얘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에 입각을 해서 실제
랜섬웨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팔로알토나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에이전트 베이스로 그 디텍트 하는 것들도 있고요.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드파티 솔루션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선택사항이시니까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랜섬웨어를 대처를 하실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워너크라이에 대처를 하시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VPC 플로우 로그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침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모니터링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 패킷 자체를 결국은 패킷이 어떤 패킷이 흘러가는지를 다 VPC 플로우 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우려하는 그 랜섬웨어들이 사용하는 포트들 알려진 포트들 같은 경우에 특히 리젝한 패킷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셔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지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TCP에서는 445번 포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패킷이 보였다. 그러고 이런 패킷을 리젝했다라고 하면 워너크라이로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그 랜섬웨어, 다양한 랜섬웨어들이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워너크라이 말고도 리눅스베이스의 이로버스라든지 페티아라든지 지속적인 그 랜섬웨어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저희가 막거나 이런 것하기보다는 그게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랜섬웨어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AWS 기반 서비스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것들을 기반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보안 업데이트를 하시고 또 패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런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툴들을 사용을 하셔서 인스턴스에 리스폰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AWS는 보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양한 그 보안 패치나 아니면은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AWS 웨비나 그 랜섬웨어와 그 AWS 보안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린 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